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현입니다. 오늘 정상현의 100만 달러 원탁 회의에서는 그 노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의 문제. 요즘 100세 시대, 장수의 시대라는 것은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이겠죠. 자, 수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명을 누릴, 그 시간을 누릴 이 재원이 없다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노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그 솔루션이랄지, 그 다음에 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연금 체계랄지, 그 뭐야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노후에 노후할 것인가, 노후할 것인가. 자, 이 노후라는 것은 이제 이 무슨 어떤 설비가 노후화되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렇게 쓸모없어지는 그 시간이, 나에 주어진 그 수명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쓸모없는 시간이 될 것인가, 또는 이 아름다운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는 이 노후가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주제로서 이렇게 내용으로서 이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노후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 연금 상품 하나 없으신 분 거의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연금 상품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갖추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녀 평균 수명의 변화입니다. 1960년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수명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0년 동안, 1960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 5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30년이 늘어났습니다. 30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1960년도에 남자 51.1세, 53.7세 여성 53.7세가 남녀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1960년도만 해도 환갑을 넘기시는 분이 거의 드물었다는 뜻이죠. 평균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70년도에 59세, 66세, 62세, 69세, 67세 쭉쭉쭉 늘어나서 이제는 2011년 남자는 77.7세, 여성은 84.5세, 평균 81.1세에 도달했고 현재로서는 81.4세입니다. 자, 50년 동안 30년의 수명이 늘어났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중반이나만 해도 그때 생활상이 그랬습니다. 한국인들의 생활상들이 한 50년대 초반, 그러니까 50살 초반이나 그때쯤에 이제 은퇴를 해서 그 퇴직금 갖고 좀 노후를 즐기다가 손주, 손녀, 재롱 보고 환갑잔치 마치고 난 다음에 한 61세, 62세쯤에 질병으로 사망하시거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그러나 요새 60세가 노인입니까?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경로석에 앉으려면은 한 80세 정도 돼야 앉을 수 있는 것이죠. 60세 요새 노인 아닙니다. 일할 나이죠. 자, 이렇게 수명이 의학기술의 개발과 식생활 이 개선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저와 같은 나이 또래에 계신 40대 분들은 실제 기대 수명이 90세에 이미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대 분들이나 20대 분들은 이미 100세 시대를 기대 수명을 갖고 계신 것이죠. 참 엄청나게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미 그 유엔 경제사회국에서는 우리나라 2040년도에 88.4세를 기대수명 전망으로 이미 뽑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제가 생각되기엔 2045년도에 도달하면은 이미 한국인 평균 수명이 90세를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부러 건강 망치시는 분 없으시죠? 음식도 좋은 음식 먹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도 받으시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러니까 좀만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평균 수명보다 10살, 5살 더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100세 시대가 현시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수명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것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수는 축복이 아닌 재앙인 것이죠. 그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 늘어난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 뭔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에는 보답으로서 누릴 시간이 있는데 라면 먹고 테레비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행도 다니시고 좀 이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 제가 영업 현장에서도 이렇게 재무 설계 같은 걸 할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한 대한민국 분들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은퇴 설계가 제대로 돼 있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정도 돈을 좀 모아놔야 내가 편안하게 은퇴해서 노후를 좀 즐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틀리겠고 또 뭐 전문가마다 약간 다른 신의 견해가 있기도 하겠지만 답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 5억이 필요하십니다. 5억.
그러니까 은퇴 시에는 현금 자산으로 최소 5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그 남은 여생 동안 매월 평균 지금 현재 가치로 약 15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어떤 공무원연금 같은 것을 빼고서 순수하게 그런 것이 혜택을 못 받으신 분에 한한 겁니다. 5억 정도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연금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 5억이냐? 자, 이게 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이 현재 존재하는 원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생활비를 이렇게 계속 월 지급식으로 이렇게 지급해주는 그런 대개 모든 연금 상품의 특징이 그 적립 비율이 한 4% 정도 됩니다. 4%. 지급률이. 그러니까 이 적립된 금액에 대비해서 연 한 4% 정도 이율로 이렇게 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매월. 그러면 5억의 1%면 연리, 5억의 1%면은 500만 원이죠. 그러면 4%면 얼마겠습니까? 1년에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종합소득세나 연금소득세 5%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5억을 예치해뒀을 때 연리 4%로 연간 2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매월 166만 원인 것이죠. 네, 그럼 166만 원을 또박또박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자, 1년 연금 받는 게 아니라 65세 은퇴해서 9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약 한 25년 이상을 25년 이상을 이렇게 하면은 또 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3% 정도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처음에 166만 원의 돈이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은 또 이 가치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5억이라는 예치금에서 조금씩 금액을 빼서 166만 원을 현가 가치로 계속 맞춰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원금이 조금씩 훼손되면서 그 남은 여생 동안에 약 지금 가치로 한 150만 원의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5억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적금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그 25년간, 그러니까 만약에 한 30, 나이 지금 30대 직장인이 내가 앞으로 55세까지 일해서 은퇴한다고 계획을 했을 때 25년간 은행 적금, 물론 요새 이제 은행 적금도 기율이 너무 떨어져서 2%대, 심지어는 1%대 이렇게 이율밖에 안 주는데 어쨌든 4%를 기준했을 때 적금 금리 4% 연봉리로서 만약에 5억을 25년 동안 내가 만든다 했을 때 매월 저축액이 얼마냐?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을 25년 동안 꾸준히 해야지만이 연봉리 4%로 불렸을 때 5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원금 3억 7천만 원, 이자가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110만 원 25년 동안 꾸준히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웬만한 맞벌이 가정도 그걸 사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금 재원을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대한민국 그 중산층의 평균 생애 총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직장 대졸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해갖고 55세 은퇴한다고 가정했어요. 총 생애 소득이 약 25억 정도를 받는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25억 중에서 그러니까 연봉률을 불리는 것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3억 7천이 원금이 되고 이자가 1억 3천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 25억 중에서 그 중에서 3억 정도는 떼어서 연금으로 좀 준비해놔야지만이 어떤 은퇴라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아주 뜨거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때문에 아주 공무원들도 지금 아주 좌불안석이고 또 국가에서도 지금 또 이 막대한 적자를 혈세로 보존해야 되니까 이 시민단체와 또 공무원 그 단체들끼리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공적연금 체계가 이게 불안하고 결국 고갈되고 망가질 거라는 것은 5, 6년 전부터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된 것이죠. 자, 공무원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60년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됐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에 도입됐습니다. 이 세 가지 공적연금 체계 다 동시에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20년 정도 근속해서 가입을 해야지만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근데 혜택의 폭이 국민연금이랄지 일반연금에서 상당히 셌습니다. 상당히 셌기 때문에 내는 그 적립금 대비해서 받아가는 수혜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1977년도에 이미 이 기금이 고갈됐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2001년도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됐고요. 사학연금은 아직 제일 가장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기금이 여유가 있지만 이것도 곧 고갈될 거라 보여집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액은 현재 2008년도에는 1조 4,300억 원이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2000년 중반 들어갔고 그
공무원들의 은퇴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의 경우에는 6조 5천억 원의 혈세로 보존해야 됩니다. 군인연금도 현재 매년 1조 원씩의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도 결국은 이제 고갈이 되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 것이죠.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 월급 대비해서 자기가 내는 이 돈은 7% 정도를 내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그 월 소득 대비해서 70%, 60%를 돌려받으니까 많이 받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무리 연금을 운용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수익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국 세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참 많은 사람들한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공적 연금 체계는 애초부터 이 시한부 인상이었다는 것을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감당할 재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값을 2,500원, 4,500원 인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 복리 증진이겠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증세 아니겠습니까? 세금은 그러니까 매년 대선 때나 선거 때 이 정치인들은 복지를 갖고 공약을 하죠. 복지야말로 달콤한 것이니까. 국가가 뭔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나 이 복지라는 것이 세금이 없이 되지는 않죠. 돈이 있어야지 복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정책을 실현하려면 재정이 빵꾸가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되는데 이 직접세를 늘린다든지 국민의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또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나 이 표가 떨어지는 가장 직결적인 크리티컬한 이슈이니까 직접세는 못 올리니까 간접세 같은 걸 올리겠죠.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담배세가 올라가면 다음으로 올라갈 게 주세입니다. 주류세.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는 게 왜냐면 정부로서 명분이 있는 것이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밥 한 끼 가격보다 술값 밥값이 싼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몇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우리나라 담배값하고 이 술값이 되게 싼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일세븐이나 팔리아먼트 같은 것들이 보통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해서 5,000원 이상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금이 제일 싼 주가 어디냐면 주마다 틀립니다. 주마다 세금 정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방세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도박의 도시 카지노만 우리나라 돈으로 3달러 정도, 그러니까 3,000원 정도 담배값 하는데 고기만 그렇고 다 대개 6,000원, 7,000원 정도 하고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뉴욕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한 값에 11,500원 정도 합니다. 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돈으로 담배 한 갑에 말보로나 럭키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7,000원, 8,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통 밥 한 끼 가격이 우리나라도 보통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6,000원, 7,000원, 5,000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배값이 사실 상당히 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값은 어떤가요? 소주 한 병 편의점 가면 1,300원, 1,400원에 마실 수가 있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일 싼 버번 위스키 하나, 대중주 하나 사는데 10,000원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10달러에서 15달러 줘야지 술 한 병 사 마실 수 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동안 흡연자와 이 음주자한테 사실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나올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세금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저항이 덜한 것이죠. 왜냐하면 건강복리라는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되기엔 이제 담배값이 올라가면 다음으로 올라갈 것은 바로 주류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5,000원 시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드실 분은 많이 드시고 앞으로 금주하시고 금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차례 보시죠. 자, 복지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미래의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죠.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남북 통일이라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복지국가 참 환상적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상 복지국가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북유럽 선진국들이 복지 천국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지금 복지 천국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고속성장할 때 엄청난 세금을 냈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40세, 심한 경우에 60% 가까운 세금을 냈고,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아바라고 아시죠? 아바. 7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였죠. 그들이 너무 세금을 뜯어내니까 그때 미국으로 그때 아마 국적을 변경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내니까. 그리고 그때 40%, 60%의 세금을 내서 그 복지기금을 충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20, 30년 동안 경제개발하고 뭐 하느냐고 그렇게 기금을 쌓아놓을 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냥 기금을 쌓아놓지 않고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가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세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증세. 근데 세금이 늘어나려면 기존에 내는 사람들이 세율을 높이거나, 근데 지금 요새 먹고 살기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세율을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겠죠. 그럼 인구가 늘어나야죠. 세금 내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제가 한번 자료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급감하는 생산인구. 자, 1950년, 55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총 인구가 이렇습니다. 195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총 인구가 2150만 명이었고, 이때 가장 인구를 많이 차지한 연령대가 0세에서 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베이비붐이 불어가지고서 엄청나게 이제 출생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전체 인구 중에서 15%가 이 0세에서 4세였는데 33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부터 60년, 65년대 사이에 태어난 인구들이 지금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고 지금 현재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담하는 그 인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이제 2,498명이 됐습니다. 98만 명입니다. 그래서 요 인구가 이제 성장해서 이때도 역시 전체 인구에서 15%를 차지했죠. 378만 명입니다. 70년대에는 3,143만 명입니다. 5세에서 9세였습니다. 453만 명이었고 전체 인구 비율에서 14%를 차지했고.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나죠. 쭉 이렇게 이제 나이가 점점점. 그러니까 이 출생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인구 비율에서 이 어린 나이 때 많아져 있는데 보세요. 0세, 4세, 5세, 9세, 10세, 14세. 그러니까 요때 1955년도 이후부터 1965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동하면서 계속 최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 이때 말고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점점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10년도에는 4,799만 명. 40세에서 44세에 계신 분이 전체 인구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413만 명.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40세. 그러니까 제가 지금 71년생 44살이니까 딱 요 나이 때죠. 그러니까 제 나이 전후에서 그러니까 5살 위에 분들, 그 다음에 제 나이를 전후해서 5살 밑에 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것이죠. 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인구가 지금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분들이 나이가 더 먹어서 은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그런 모든 연금 체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 부양한 인구수가 훨씬 많아지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보다 부양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이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 전에 엄청난 돈을 쌓아둬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또 이게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1970년, 1980년, 10년 단위로 80년, 90년, 2000년, 2010년, 10년 단위로 제가 이 표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1970년도부터 1960년도부터 1970년까지 인구가 얼마 늘어나냐? 10년 동안 645만 명 늘어났습니다. 자, 1970년도부터 80년까지 10년 동안 인구가 597만 명 늘어났습니다. 또 10년 뒤에 10년 동안 599만 명, 600만 명 늘어났죠. 자,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30년 동안 매 10년 단위로 인구가 600만씩 늘어났어요. 인구가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이 수치가 어떻게 됐느냐?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에 반토막 났죠. 이때부터 저출산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1990년도 이후부터 저출산이 본격화 시작된 것이죠. 10년 단위 600만씩 늘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259만 명.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년 단위에 200만 명. 아마 2020년 사이에는 1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만큼 저출산이 좀 심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오전반, 물론 지금 예전에는 초등학교 수가 좀 적었던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한 학급의 인원이 보통 많으면 70명, 적어도 60명 정도는 됐었고 오전반 오후로 됐습니다. 그러나 요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교 20명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학급 인원이. 그만큼 인구가 지금 줄고 있고 앞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생산 인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밤마다 야동을 틀든지 해가지고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다자녀, 그러니까 애 하나 말고 둘, 셋 낳는 가정들한테 세제 혜택을 좀 몰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세대들이 좀 미래를 위해서라도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를 위해서라도 그 둘째, 셋째 갖는 가정들한테 특히 결혼하는 가정들한테 엄청난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개선되기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를 못 낳는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이 문제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이요. 자, 남북통일. 자,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요즘에 그 노래 잘 안 들린 것 같아요. 통일이란 이 이슈가 어느덧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통일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자, 이분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칭해지고 있는 조지 프리드먼 박사입니다. 스트래퍼라는 그 전 세계 그 정치, 경제, 군사, 그 싱크탱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매년 이렇게 정보지를, 미래 예측서를 맨날 이렇게 발간하는데요. 전 세계 22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세 예측 그 맞히는 확률이 무려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림자 CIA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정세 분석의 미래 예측에 가장 확률이 높은 거의 그 부채도사 수준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11년도에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 뭐라고 얘기했느냐, 물론 100년 후라는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이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부는 지탱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데 관심을 보일 수 없는 시대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북한에 관심이 없고 일본도 북한을 건드리지 않으려 하고 한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이해가 줄어들면 북한의 생존 가능성은 줄어든다. 자, 이거 실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 정부는 북한보다 남한 정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정책적인 모든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현재, 북한은 현재 고립되고 있고 점점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3대 체제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되기에는, 제 느낌으로는 과연 이거는 진짜 가능한 수치가 아닌가. 이미 우리나라 그 세터민, 탈북자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한 5만 명을 현재 증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30년도 이제, 그러니까 15년 이내는 통일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 섞인 이렇게 비전을 조지 프리드먼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과연 통일이 되면, 그 100년 후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 이 대한민국은 아마 이제 세계, 선진국으로서, 정말 강대국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왜냐면 북한의 2,500만 년 인구와,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남한보다 더 큰 영토에 자원이 있습니다. 남한에 비해서 북한이 훨씬 자원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원과 노동력과 그런 시장이 결합되면서, 이 극동아시아에서도 이제 일본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세계 아주 그 인류 선진국을 도약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히든 카드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독일도 서독과 동독이 통합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을 고생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공산체제에서 얼마나 동독도 서독에 비해서 낙후가 됐으니까, SOC랄지 모든 것이 낙후됐으니까 10년 동안은 부양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년 뒤에 이제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다시 독일이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하지만 중요한 건 10년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남북한은 그 당시 서독보다 경제력이 남한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독보다 지금 북한은 훨씬 가난하죠. 특히 이 북한과 통일했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독일이 된다고 2,500만 원이 온전히 바로 세금을 내는 인구가 되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일단은 자본주의와 재교육화,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생 국가 배급 체계랄지 시장 경제에 대한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대한민국 사회에 편입돼갖고 일반 기업이 취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교육이 되고 그러지만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의무, 병역 의무랄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세금을 부양할 수 있는 정상적인 노동인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북한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의 2,500만의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딱 통일이 됐습니다. 북한에도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연금, 북한 동포들은 기여금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은 공무원이지만 국민연금 혜택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의료보험 체계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은 그동안 그 적립한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한 사람들이 누려왔던 복지 체계를,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랄지 모든 것들을 당신네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냐? 통일되는 순간 제 생각되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복지국가 체계랄지 세금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새로이 재설계가 되지 않을까,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2,500만 년 인구를 10년가량을, 최소 5년에서 10년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럴 만한 재원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시급히 할 것이 통일세입니다. 지금 통일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세금도 없거니와 그만한 재정적인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복지국가 타령할 때가 아니라 통일 준비한 어떤 통일 기금을 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끊어져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일이 다가오면은 일단은 그런 경제적인 큰 쇼크를 우리는 10년 동안 감당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국민연금이랄지 현재 국가가 지탱하고 있는 연금 체계는 대폭의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력구제밖에 없습니다. 일단 통일은 통일이고, 그런데 하더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이후에 뭐 먹고 살 방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개인이 자력갱생을 하고 자력구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고개를 들리면은 국민연금이랄지 공무원연금 그런 것들은 어차피 고갈되고 우리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것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민간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그런 개인연금들을 미리미리 가입해두고 준비해서 노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연금 상품 하나라도 없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 개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익히 들어오셨고 이미 중요하다는 거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럼 어떠한 연금을 좀 가입하셔야, 자, 주식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더 복잡한 것이 이런 연금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뒤, 30년 뒤 미래를 내다보고서 설계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또 어떤 은행 공시율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주식에 투자되는 간접 투자 상품에 펀드 형태 상품들도 워낙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상품이 좋은 것인지 시청자분들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시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보시든지 해서 우수한 개인연금 상품의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금 갖고 계신 연금 상품이나 또는 앞으로 가입하실 것들에 대해서 이 6가지 기준을 갖고서 평가를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지만이 그런 그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성입니다. 예, 연리 7, 8%의 수익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가 성장률이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10여 년 전만 해도 개인 연금 상품의 주류는 은행 공시이율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높았으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시이율에 적용되는 연금 상품은 사실 이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내서 적립해봤자 원금 다시 돌려받는 수준도 못 되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중에 있는 보험사나 증권사나 은행에 있는 그런 연금 상품 보면 최저 보증이율이 거의 1%대에 못 미칩니다. 그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 그 은행 공시율형 연금 상품은 원금 보증 기금 그 기능 외에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원금 내고 원금 돌려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성을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비과세 혜택이죠. 비과세 혜택.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처음에 제가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억을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연봉이 4%를 적용받는 적금으로, 예적금으로 내가 만약에 돈을 5억을 모은다고 했을 때 110만 원을 25년간 저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금이 3억 7천만 원, 이자가 1억 3천입니다. 근데 110만 원을 25년간 저축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럼 적은 금액 50만 원 갖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만 원 갖고 25년을 연봉률을 해갖고 5억을 만들려면 이율이 8%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7, 8%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왜냐면 110만 원씩 솔직히 25년 내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죠. 50만 원 정도라면 그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대한민국 보통 일반 중산층에서는요. 그럼 50만 원 갖고 5억 정도 준비를 해서 만들려면은 이 연 7, 8%의 수익률이 꾸준하게 나와서 복리로 이루어지게 되면 원금이 1억 5천, 이자가 3억 5천이 붙어서 5억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3억 5천이라는 이자에 대해서 15.4% 이자를 확 떼어가면 그 수익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여기서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상품들은 이제 10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해당되는 것인지 안 되는 연금 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연금 상품이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종신연금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연금 상품의 납입이 끝나고 은퇴가 시작하셔갖고 연금을 개시할 때 금융사에서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겠습니까? 10년 동안 수령하시겠습니까? 20년 동안 수령하시겠습니까? 종신토록 수령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일시금 받으시는 분은 거의 없죠. 해외 이민 가시는 분들이나 이제 일시금 수령합니다. 왜냐면 일시금 받고 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10년 확정, 20년 확정 안 하죠. 왜냐하면 더 장수하면 큰일 나는 것이겠죠. 금액은 제일 적어도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신연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상품 중에서 가입하신 어떤 그런 시중에 있는 모든 연금 상품 중에서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 건 3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신연금 기능이 자칫하면 그 금융회사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금융회사가 산정한 평균 수명보다 이 그 연금 수령자가 장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재원이 고갈되는데 이 금융사에서는 종신토록 돈을 주겠다고 보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가 망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고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연금 상품 가입하실 때는 그 상품에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한 개념이시지만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종신연금을 내가 선택했을 때, 자,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 보험개발원에서 이제 그 개발원에서 경험생명표라는 것을 계속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표인 것이죠. 3년에서 보통 4년, 길면 5년 단위로 계속 발간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만약 60세 은퇴한다고 했을 때 제가 평균 수명이 만약 85세다. 그럼 85세 사는 걸로 산정해서 이 적립금을 나눠갖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생명표라는 것이죠. 근데 경험생명표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 5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것이죠. 갱신될 때만 어떻게 됐나요? 지난 수명이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계속 장수하는 평균 수명표를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건 제가 다음 장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험생명표를 일찍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경험생명표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 수명이 적으니까 내 수령 액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 금액이 그러니까 이 종신연금이랑 한번 책정된 금액이 이 평생도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험생명표를 좀 더 장수하는 늦은 뒤에 것을 장수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 수령액이 그 남은 여생 동안 계속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손해율이 되게 막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건데 과거로 소급해서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내가 가입할 때 그 상품을 가입할 때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그런 연금 상품 중에서 가입 당시에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주는 상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보험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증권사나 금융사나 모든 그런 회사들이 손해를 막기 위해서 연금 수령 당시에 경험생, 그러니까 내 가입이 아니야 가입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할 때 경험생명표를 적용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거 받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5번째는 장기저축으로서의 융통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만원, 100만원 이런 것을 이런 상품들을 150만원, 200만원을 25년, 20년 유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가계재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항상 20, 30년 동안 평탄하겠습니까?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아니 직장에서 내 구조조정에서 그만둘 수도 있고 잠시 소득이 1년 동안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긴급한 자금이나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 상품들을 이 상품을 중간에 이렇게 좀 뺐어야 되는데 뺐쓰지를 못해갖고 깨고 다시 든다면 연봉이니 뭐니 다 소용없는 것이죠. 경험생명표니 뭐니 뭐 다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입출금 기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뭐겠습니까? 내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강제적인 거의 준조세격이니까 불만이 많은 것이죠. 깨서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허를 내면은 해외 이민 가시지 않는 한은 국민연금에 있는 돈을 뺏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제성이 아주 강한 상품이 바로 국민연금인 것이죠. 일반 그 시중연금 중에서도 보면은 이런 융통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저축으로서의 어떤 융통성으로서 그 연금 상품에 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알아보셔야 되고 마지막은 연금 체증지급입니다. 자, 내가 150만 원이라는 돈을 65세 이제 죽을 때까지 받은 거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 150만 원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지급되는 금액을 체증해서 지급해 주느냐. 이런 6가지 연금 지급액의 물가 연동 기능이 있느냐. 이 6가지가 연금 상품의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이 핵심적인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청자들께서는 다 판단하시기 어려우니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요거는 이제 경험생명표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적립금이 1억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 경험생명표를 그러니까 97년도 거 경험생명표, 2003년도 거, 2006년도 거, 10년도 거 어떤 걸 적용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틀려지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억 원을 쌓아놓고 내가 연금을 개시받는다 하더라도 1997년도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게 되면은 연간 658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데 2012년도에 나온 제7회 이 경험생명표를 적용받게 되면 658만 원이었던 것이 543만 원.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게 이 누적 금액이 이 누적 손해가 되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생명표를 일찍 적용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거 다시 한번 보완 설명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중에 있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적격연금 중에 우리 소득공제용으로 많이들 가입하시고 직장인들의 필수품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소득공제역 적격연금저축 또 그것이 이 보험사에서는 적격연금보험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금펀드, 증권사에서는 또 연금, 소득공제받는 연금펀드가 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어떤 이 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되는, 그러니까 공시유령이 아닌, 공시유령은 좀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제 은행, 국가, 그 다음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상품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6가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결론이 나오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수익성은 좋습니다. 국가가 지급률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적립금이 점점 줄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세모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고, 당연히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소득세 말고는 없고요. 종신연금 기능이 있습니다. 경험생명표적은 국가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융통성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중간에 안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소득이 완전히 없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 국민연금 현재 매력은 바로 체증지급 기능이 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돼서 지급금액이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15년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민연금 수혜자분들한테 아주 강력한 막강한 기능인 것이죠. 체증지급 기능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어떠한 금융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증지급 기능은 해당 금융사한테 폭탄 같은 기능이 되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서 조삼모사 형식으로 처음에 결국 줄 돈인데 처음에 좀 적게 줬다 나중에 주는 방식이 있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물가 연동형으로 체증을 지급해주는 연금 상품은 대한민국에 제가 없습니다. 자, 소득공제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적격 연금저축. 수익성 제로입니다. 비과세 제로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의 탈을 쓴 연금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그냥 저축 상품이지 사실 연금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소득공제, 소득구간별로 뭐 3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좀 짭짤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세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 세액공제, 일률공제로 바뀌면서 이제 40만원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메리트가 사라졌죠.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연리 7, 8%이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소득공제 받아서 돌려받는 부분을 저축하시는 분 못 받거든요. 다 쓰죠. 제 열세번째 월급이라 그래갖고. 그 실질이율이 거의 없습니다. 1%대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내가 낸 돈 원금 돌려받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에 깨게 되면 엄청난 해지가산세, 총 납입금에 대해서 거의 30%가 해지가산세를 페널티를 물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은 걸 다 토내내죠. 그냥 융통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험생명표, 이거 종신연금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10년 동안 확정해서 받던가 20년 동안 확정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능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적격연금 적축 갖고는 절대 이런 노후 설계랄지 은퇴 후에 어떤 소득 보장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25만원, 33만원 가입하셨을 텐데 이 상품은 그냥 소득공제형 저축 상품으로 평가하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적격연금보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사업비를 더 뛰죠. 약간 보험사 수수료가 있으니까. 대신 여기는 이제 공시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신연금 기능과 경험생명표를 일찍 받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미비합니다. 자,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적격 또는 비적격 연금펀드는 수익성은 사실 좋습니다. 물론 이 수익성도 증권사마다 운용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수익률 평가를 반드시 하고서 보셔야 됩니다. 규모랄지 연금펀드의 규모랄지 수익성 평가를 하시고 가입하셨을 때 일단은 공시유령보다는 좋은 수익성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펀드는 비과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신연금기나 경험생명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제 보험사께 좀 있는데요. 자, 변액연금보험 많이 가입하셨으니 변액 상품으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안 하신 분 거의 못 받고 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70, 80%가 손해를 봤죠.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너무 많이 떼었죠, 사업비를.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얼마 떼느냐?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7%, 33%인데 1억 2천 중에서 3,600만 원 사업비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30%가 마이너스가 난 상태니까 실질 적립금은 30% 수익이 났어도 그제 본돈이 원금이 될까 말까 한 것이죠. 그러니까 7, 8년 동안 변액 상품 이렇게 유지해서도 손해보신 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 금감원 지시할지, 그 다음에 사회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미는 수수료율이 옛날에서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요새 상품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것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위주 추구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이 되게 채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은 사실 그다지 신통치 않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4%에서 5% 정도의 수익성을 보고 있고, 비과세 기능이랄지 나머지 연금으로서의 기능은 다 우수하게 갖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체증 기능은 다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이런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는 상품임에도 자유입출금이라는 유니버셜 기능을 집어넣고 만든 저축성 상품인데 이것을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생명표를 일찍 적용 못 받는 상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어떤 우리 시청자분께서 주식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떤 노후 설계를 위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상품만으로는 사실 어떤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일단은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들 충실히 내시면서 이런 사적인 민간 상품을 어떤 변액연금 모음이나 연금펀드 같은 경우를 하셔가지고 같이 보완하셔갖고 노후 설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파울로스 정상윤이 우리 고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화끈하게 줄 수 있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상품을 많이 서베이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가장 최강의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프로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내는 것 중에서는 연금 상품으로는 대한민국 최고가 이 상품이 아닌가. 이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파울로스 정상윤이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최고의 개인연금 상품은 무엇이냐. 이 상품의 특징은 일시납 플러스 추가납입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보험사 취급하는 상품의 문제점이라고 사업비를 엄청나게 띱니다. 그러니까 짧아도 3년, 5년, 길으면 10년 동안 원금 안 되는 게 수두룩하죠. 이 상품 문제가 뭐냐면요. 장점은 수수료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적어서 원금을 내가 이렇게 돈 내면 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원금 도달하는데도 사업비, 선사업비를 띄니까 5년, 6년 걸리는데 이 상품은 가입하신 지 거의 1년 이내에 원금을 도달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이 잘 나면은 1년만 해도 적금 이상의 수익, 그러니까 원금을 복구하고도 4, 5%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험 설계사들이 취급을 하네요. 취급을. 너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묻기에도 이 상품은 재미있게도 이 회사에 다니는 설계사들도 이 상품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 뒤져서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품이 수수료가 적으니까 그 보험회사 직원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1년 이내에 거의 납입 원금을 복구한다. 뿐만 아니라 연평균 7%에서 9%의 수익률을 지난 한 5년 동안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년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이 나오고 2억 한도까지는 종합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종신연금기능 가입 당시 경험세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최저 가입 단위는 500만 원이고 5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납입을 하는데 수수료가 이게 없으니까 그 돈을 내가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 통장 형식의 그 희한한 상품인 것이죠. 일시납 상품이면서 월납을 또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는 복합적인 상품입니다. 자, 이 회사 상품에 대한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특정 회사 제가 홍보해 드리는 것 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가장 최고의 이 시대 최고의 연금 상품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연금 체계랄지 노후의 문제는 우리에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이게 질병과 고통에서 예외는 없는 것이죠. 저절로 해결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가난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저절로 있어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노후 문제랄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결국 수익 납니다. 제 경험을 보면은 매매일지 쓰고 매일 시황 보시고 분석 받으시고 또 전문가들 어떤 그런 정보를 보면서 그런 기업 정보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 수익을 내듯이 이제 노후 문제랄지 이런 것도 국가에 기댈 수가 없고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 공부하시고 내가 유지할 수 없고 내가 혜택 받고 내가 평가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프로 보시고 많은 또 혜택 보시고 빛나는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